오늘 그 옥스포드 휴먼스 코리아가 주최하는 웰다잉 포럼 7회차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가톨릭 대학교 정략내과 학과장님이신 이명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주 전에 모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급한 가정사가 있어서 오늘 연기되었고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가정사 참 번잡한 가정사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연하러 나와주신 이명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듣기 전에 교수님 양력을 제가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내과 석사 그리고 생명대학원에서 생명윤리학 석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과학 박사를 하시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학 학과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 성모병원 임상시험센터 소장이시면서 안병원 진료부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인데요. 죽음, 삶의 좋은 마무리를 위한 준비.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연사분들 이제까지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기 돌봄에 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말씀을 쭉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말씀들을 다 해 주셨다면은 오늘 이명하 교수님은 현장에서 환자분들과 이제 씨름을 하시면서 직접 보고 느끼신 매일매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으신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자리라서 오늘 말씀도 저희들이 다른 측면에서 아주 듣기 힘든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진행도 보통 때와 같이 하겠습니다. 50분 말씀에 30분 청중이 참여하는 질의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 그러면 바톤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 화면 예.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소개받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이명하입니다. 사실 그 앞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기, 그다음에 존엄한 죽음, 그다음에 삶의 소중함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종양내과 하면서 말기 환자들 많이 사실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재 제가 지금 호스피스 학회 이사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호스피스에 오랫동안 호스피스를 같이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이 호스피스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환자들 이제 직접 아마 호스피스는 앞에 열어 보니까 관련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어떤 문제점이라 이게 나아가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라든가 윤리적, 철학적, 뭐 사회적, 제도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으셨을 것 같아서 실제 그거보다는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깐 아 이론적으로야 너무 좋은 얘기가 많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이론적인 문제점이나 그러니까 좋은 점들 알고 있지만 닿지 않은 것들, 그 약간의 괴리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건 사실은 규정이나 법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강의가 아니라 저희는 같이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연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소연? 사례를 같이 털어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화면이 전체를 다 보이시나요, 혹시? 예, 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뭐 어떤 단지인지 몰라서 이 포럼이 어떤 건지 몰라서 들어갔더니 제목에 "생의 마무리에 대한 경험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이거에 확 꽂혔습니다. 사실은 음 다른 거보다도 "웰다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됐든 동기가 무엇이든 그다음에 현재 하시는 일이 뭔지 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이 문화 조성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꼭 직접적인 의료 관련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웰다이 문화, 문화에 관련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포럼에 참석해서 같이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꼭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이거 같이 해 보자." 했으면 하는 얘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결국은 서로 다른 생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규정이나 법이 아니라 문화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은 그 앞에 강의에서도 나왔을 거고 또 언론이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거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TV나 방송에 나오는 거 언론이나 나오는 거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조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사실은 쪼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언제 누구한테 어느 시점에 물어봤냐에 따라 당연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사회적 이슈가 돼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 이슈가 될 때 물어봤을 때 대답이 다르고 그다음에 일반인한테 물어볼 때 다르고 환자한테 물어볼 때 다르고 의료진한테 물어볼 때 대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한테 물어보면요. 죽음 그러면은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든가 불안 이게 더 일반적인 첫 번째로 나오면서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병보다는 사고가 더 많고 그다음에 한참 만약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배우 이성균 같은 씨가 자살했을 시점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죽음의 원인으로는 자살이 더 많이 나오지 질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해서 사망한 거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를 의료진이나 특히 간호사라든가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제일 먼저는 죽음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고통받는 환자 또는 말기 질환 이쪽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의대생이나 간호대생한테 물어보면 치료 실패 그래서 의료 사고 이걸 먼저도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건 다 어쨌든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그게 다 원인이라든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설문조사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보실 때 나중에라도 보실 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쪼끔 특히 저는 웰단이나 나중에 얘기하지만 웰단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 좋은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보여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에 큰 사고가 있었을 때 또는 전쟁이 있었을 때 물어볼 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슈를 가지고 물어보는 설문조사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고통 없는 죽음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맞이는 게 좋은 거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다. 준비되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구체적인 상황 대답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관계가 원활하고 경제적 부담이 많지 않고 한마디로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거를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인에게 오래 기억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름을 날려서 사망하는 거, 건강을 누리다 죽는 거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통 없는 대한 죽음이란 그러니까 좋은 죽음에 대한 게 신체적인 증상의 면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질병으로 힘든 사람들은 일단 신체적인 걸 얘기하겠지만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명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연명으로 결정법 때문에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자꾸 존엄사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로서는 그 너무 병원에서의 죽음에 자꾸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꾸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죽음은 좋은 죽음이 아니다.' 이런 그 무슨 정의처럼 하는 거 내리는 거를 좀 탈피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하나의 예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나의 예 말씀드린 건데 왜냐면 좋은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지 말고 실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죽음을 '이런 게 좋은 죽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거나 뭘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 이 우리나라처럼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거 법을 만들게 되니까 자꾸 뭔가 프로토콜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쪼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 결정법이 분명히 좋은 점은 있습니다. 엄밀하게 연명의료 결정법의 원래 이름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에 관한 법률이라 돼 있어서 결정법 자체가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대상 자체 대상이 일반인 모든 사람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었고 이 연명의료 결정법 처음 만들 당시 좀 시끄럽긴 했지만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이참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거 사실 되게 많이 반대했었거든요. 했지만 이거 아니면은 그때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너무 이제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때 "같이 해야 된다."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이 붙였고 지금도 사실은 후회하고 있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뭐 지금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는 확실히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쪼금 낮아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이제 종양내과니까 이게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범 사업이 2017 년에 했고 2018년 2 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전까지 2018 년까지는 저희가 암 환자가 진단을 받으면 진단 받고 나서 보호자를 오라고 했고 보호자 면담부터 하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병을 알릴까요 말까요? 첫 번째 진단 때 그렇게 얘기하고 병이 나빠지면 다시 보호자를 불러서 "자 환자가 나빠졌습니다. 이제 환자한테 얘기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거의 90%는 환자한테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그 얘기를 안 하면 도대체 호스피스를 갈 수도 없고 그다음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고 그런 게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환자 본인한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도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도 환자 본인한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 치료 계획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불과 2018 년부터 지금까지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게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걸 얘기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치료 예후가 어떻게 변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할 것이라는 게 얘기하는 게 편해졌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들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정말 거동 못하는 환자라든가 뭐 치매 환자가 아닌 이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도 "말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 그게 환자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다. 이제는 환자가 알아야 본인이 남은 시간을 정리할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깐 환자한테는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하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처음 진단받을 때는 그래서 얘기를 그것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치료 과정 중에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가족하고 먼저 얘기하는 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한테 알리기 시작하자는 거를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져서 분명히 연명의료 결정법이 좋아진 건 맞고요. 연명의료 결정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죽느냐 사느냐만 얘기했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임종 전까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환자가 사느냐, 언제까지 살아있느냐에 대한 관심만 많아졌지, 사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아예 논의조차 없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긍정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 염려를 결정 후에 아직도 분명히 보완해야 될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인제 제가 지금 병원 이 염려를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병원이 쪼끔 먼저 시범 사업에도 참여했고, 이걸 보완하기 위한 의료윤리위원회 좀 활성화가 먼저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상담을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하다 보니 이 여러 사례를 이제 접하게 됐고 가정사에 대해서도 많이 하게 됐는데, 확실히 관심과 인식이 증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는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지고, 어 불과 3-4년 사이에 이 상담 사례의 이 퀄리티도 많이 변했고 내용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많은 가족들이 인제는 조금 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편해진 거는 맞고, 또 '인식도 많이 변했구나.' 이제 그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적용도 되게 많아요. 이게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굉장히 많아져서 연명으로 결정법 자체의 잘못 이해가 돼서 이 가장 많이, 이거는 의료진도 이 환자만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의사들조차도 이 연명의료 결정법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설명을 할 때 잘못 적용해서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이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치료에 대한 거부권하고 좀 혼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 연명을 결정하고 분명히 지금 제목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게 아니라 약간 방어적 의료의 도구로 잘못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이제 좀 몇 개를 보여 드릴까 합니다. 하나의 사실 연명의료법 결정법 초기에 굉장히 많이 응급실, 사실 지금도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78세 여자 환자고 뇌출혈로 의식이 없이 갑자기, 근데 이 환자는 건강하게 지내던 환자고 지병이 없었어요. 굉장히 잘 활동하던 환자인데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서 119로 응급실을 통해서 방문했습니다. CT를 찍었더니 뇌출혈이 나서 있었고, 응급수술을 이제 당연히 이제 갑자기 멀쩡했던 환자가, 각자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본인들의, 본인 또는 동생, 어머니가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던 분인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119 와요. 건강했던 사람이니까 CT 찍었더니 뇌출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응급수술을 합니다.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는. 수술을 다 해서 잘 됐는데 검사실 소변도 다 정상인데 의식만 안 돌아옵니다. 그건 뇌수술의 후유증이죠. 사실 이 당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 보면 한 달 정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모든 반사가 정상이어서 사실 임종기는 아니라고 보는 상태에서 언제 깨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열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제 약간의 폐렴이 발견이 돼서, 폐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이게 만약 건강한 성인이라면은 폐렴을 잘 이게 객단 뱉어내고 38도 있다고 사실 위험한 건 아니니까 보통 치료를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의식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가래를 못 뱉어내서 폐렴이 심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산소가 자꾸 떨어져요. 이 혈압이 120에 80 이니깐 정상이고요. 호흡수도 정상이고 맥박은 열이 있으니까 약간 빠른 상태고 열이 약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담당 의사가 인제 폐렴이 발생했으니깐 항생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항생제 치료로 쉽게 좋아질 수 있는 상태 같은데 가래를 못 뱉어내니깐 산소 포화도가 잘 유지가 안 되니까 이 환자 그럼 치료만 좀 잘하기 위해서, 아직은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혹시 나빠지면은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중환자실로 가자고 해요. 아직 중환자로 집중 치료할 상황은 아니지만 의식이 아직 안 돌아오니까 혹시 모르니까 인공호흡기 필요하니까 가자고 하는데, 이 사실 연명으로 결정법 막 시행된 그 초기에 있었던 상태인데요. 가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차피 의식도 회복이 안 되고 안 되는 상태인데
무의미한 치료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치료 시행하지 않으니까 "우리 중환자실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본인 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가족의 입장이라면은 의료진이 그 중환자실 가서 치료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결정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내가 지금 환자 입장에서 의식이 깨어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지금 아직 의식은 안 돌아온 상태인데 폐렴 초기인데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보냈는데 가족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 건지. 반대로 본인이 치료하는 치료 의사 치료 입장 그러니까 치료하는 의료진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권할 건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보여 드릴게요. 82세 남자 환자입니다. 아마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80 이상 넘으시면은 평소에 건강하게 잘 다니셔도 고관절 골절이 굉장히 잘 발생을 합니다. 이분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거 외에는 기저질환이 없고 퇴역 군인이신데 골프 잘 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아침에 목욕탕 가다가 살짝 미끄러지는데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방문을 했는데 수술을 해야죠, 고관절이니까. 근데 응급수술 전에 이제 동의서를 받죠, 수술해야 되니까. 그럼 동의서를 쭉 받다 보면은 수술 합병증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술 합병증 중에 보다면은 고관절 골절이 뭐냐면은 고관절 골절이 수술이 잘 되는 수준의 합병증 중에 보면은 이 합병증 중에 출혈하고 색전증 그다음에 폐혈증이라는 합병증이 있는데 이게 한 발병 빈도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82세 환자니까 고령의 환자고 고령 환자다 보니까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고관절 수술은 그 정형외과 분야에서는 사실은 간단한 수술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령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게 잘 걸어 다니지 못하면은 이런 합병증 올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을 꼭 설명하죠. 근데 좀 정형외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쪼금 강하게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을 때 "요런 거 있을 경우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은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기 해야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나빠지기 때문에 뭐 심폐소생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쭉 설명 듣다가 이 얘기 듣더니 나는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 옛날에 썼다.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면은 수술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거부하겠다고 해요. 자, 만약에 아버지가 이 설명 듣더니 "나 갑자기 수술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자녀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수술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반대로 본인이 이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이 설명을 듣고 그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썼다면은 정말 수술을 안 받으실 건지. 또 본인이 의료진이라면은 보냈는데 합병증 설명했더니 사실 너무 이 동의서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설명을 했었을 때 의료진이 설명했는데 환자가 내 설명을 듣더니 "수술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설명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사실은 이 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해당 과에 막 설명도 하고 약 3-4년 한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 각 과마다 해당 과마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과마다 돌아다니면서 물론 사례별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교육을 막 시켜서 인제 더 이상 이런 사례로 의료윤리위원회에 의뢰가 오진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한테 다른 윤리위원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병원이라든가 가끔씩 집담회라든가 문의 오는 거를 들어보면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병원이 아직도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음 저희한테 의뢰가 왔던 병원을 생각해 보셨을 테니까 이 답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왔던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뇌출혈 환자의 경우에는 78세 뇌출혈이었고 그 환자는 폐렴만 치료하면은 다시 멀쩡하게 돌아올 환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그게 의뢰가 온 사례 그 당시가 2018년 7 월이었습니다.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막 시작된 직후였고
분명히 연명의료 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거였고 임종 과정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 환자는 임종 과정이 아니었고 폐렴은 치료가 잘 되면은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가족을 직접 면담을 해서 이 환자는 지금 의미 없는 치료가 아니라 인공호흡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폐렴 치료를 위해서 중환자실을 가는 거고, 만약에 폐렴 치료를 하다가 실패를 해서 정말 무의미한 상태가 되면 그때는 중단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해 보자라고 설득을 해서 다행히 항생제 치료를 잘해서 회복이 돼서 다시 병실로 올라오는 상태가 됐고요.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많은 환자 가족분들이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하고 임종 상태하고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연명 의료라는 거는 환자가 죽고 살고에 관한 무의미한 그 사망의 상태를 끌고 가는 그 무의미한 연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많은 가족 일반인들이 혼동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어 즉 사회적 기능 못하는 상태를 이미 임종과 같다라고 보는 그게 인제 약간 문제가 돼서 현재 인제 의사조력 존엄사를 반대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못하면은 기능을 못하는 치매나 장애의 아들까지 이 확대될까 봐 이제 그게 우려가 돼서 지금 세상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그런 합병증이 생겨서 무의미한 연명을 해야 될 상황이면 그때 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그때 적용이 되는 거지, 일어나지 않은 합병증을 미리 결정해서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을 안 한다. 이거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진료 거부가 되는 거죠. 수술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해서 수술을 안 한다. 이거는 적절한 치료를 안 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니까 환자가 거부하니까 수술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퍼센트는 작고요. 이 환자에서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고관절 수술 골절이 돼서 환자가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관절 골절 상태에서 생기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1 차적으로는 동의서를 설명했을 때 합병증을 너무 강조해서 설명한 동의서 설명의 방법이 일단 잘못된 거고, 치료의 필요성을 더 잘 설명을 해서 일단 설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재 응급실에 찾아왔었을 때 이 치료의 필요성하고 득하고 치료의 실을 설명할 때 설명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쓴 많은 환자들한테 응급 상황에 온 환자들을 설명할 때 처음부터 응급 상황에 왔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안 좋은 상황까지 강조해서 많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적 의료에 악용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지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 지금 이건 현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 74세 남자고요. 이제 만성 호흡기 질환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이제 어떠냐 많이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 많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 안 되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는 연명의료 결정도 이행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현재도 지금 요양병원의 큰 문제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잘못하면은 이행되는 위험성이 있어서 아마도 이번에 발표된 2차 년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명의료 계획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계획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만성호흡기 질환 뇌졸중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데 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루 방문해서 시행한 검사에서 급성 신우신염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였어요. 혈압이 낮았고 맥박도 120 회였고 체온이 39 도였고 의식은 있지만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쇼크 상태 맞고요. 승합제, 항생제 치료했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중환자실 가야 되지만
가족들이 환자가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를 다른 데서 썼기 때문에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환자실 입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태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한 연명 의료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 환자가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중환자실 치료를 원하지 않으니깐 그러면은 현재 주사 치료까지만 하고 연고지 병원으로 다시 가서 상태가 나빠지면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하지 않는다 해서 다시 전원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임종기 판단서 그쪽 병원에서는 이행이 안 된다고 하니깐 그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종기 판단서도 썼고요. 연명으로 중단 이행서까지 작성을 해서 전원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임종은 그쪽 병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전원을 했는데 이 환자가 2 주일 후에 다시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온 거죠. 왔는데 이번에는 급성 맹장염으로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때 전원해서 갔는데 주사 치료만 항생제 치료만 그 병원 가서 그냥 했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급성 신우신염이. 회복이 돼서 그때 폐혈증에서는 회복이 돼서 좋아진 거예요. 그건 좋아졌는데 그냥 급성 맹장염이 다시 생긴 겁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완치된 상태고 맹장염으로 입원을 왔는데 이번에는 폐혈증 쇼크는 아니에요. 의식 상태도 좋고 혈압 검사실 수면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과가 달라졌어요. 외과에서 맹장염이니까 맹장염은 대부분 수술하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맹장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제 수술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환자가 본인이 설명을 듣고 "나 2주 전에 연명으로 안 한다고 했지 않았느냐. 전원 합의서도 썼고 이행서도 다 썼으니깐 수술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외과 입장에서는 "아니 맹장염을 왜 수술을 안 하느냐. 이거를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된 거죠. 환자는 안 하겠다고 가족은 이번에는 "맹장은 수술해야지 왜 안 하냐." 여기서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는 안 하겠다고 하고 가족은 수술을 해 달라고 하고 외과는 해야 되는데 임종기 판단서가 작성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에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요즘에는 가끔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2주 전에 그런 판단이 잘못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어요. 그땐 진짜로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할 때 임종기 판단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제 웰다잉 확산에도 연명의료 결정법이 자기 결정권 보장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가끔 뜨고 있습니다. 사실은 임종기 이 연명의료 결정법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나 규정으로 자꾸 뭔가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깐 현실 상황에서 안 맞는 게 당연히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의료 현장에서 상황이 법과 규정으로 꼭 정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기 기사에 보면 임종 과정이 예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가면은 인공호흡기 달고 누워만 있을 텐데 의미가 없다고 의료진에게 연명 의료 중단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호흡기 제거할 수 없다고 해요. 말기 암이긴 하지만 체온 심장 박동이 정상이어서 중환자실 나가도 인공호흡기 달고 있으면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인공호흡기 의존하다 일주일 지나고 돌아가셨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기사의 내용만 봐도 연명의료 결정법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는 잘못 이해해서 환자가 무의미하게 인공호흡기 달고 말기 암 환자가 인공호흡기 달고 일주일 끈 내용이 됩니다. 그 보면은 이 어머니는 말기 암 환자인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일주일 달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임종기 판단이 안 됐냐? 말기 암이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 봤자 일주일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임종기 판단이 안 되느냐? 이거는 의료진이 임종기 판단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임종기 판단은 지금 현재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이분은 기저질환이 말기암이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떼고면은 돌아가시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종기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즉 임종기 판단이라는 거는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저질환의 진행으로 봤었을 때 이 환자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종기 판단이 어렵다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판단을
전문의가 어떻게 판단을 가지고 임종기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많은 의료진이 아직 이 환자의 기저질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호흡기 가지고 유지되고 있으니까 임종기가 아니네. 이건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근데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임종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을 넣지 않는 이유는 이걸 법으로 임종기를 뭐뭐뭐로 판단해라 하게 되면 더 판단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넣지 않은 거였고 이거는 의료진이 알아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 환자에 대한 말기 암 환자를 판단했던 그 의료진이 임종기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임종기 판단하고 인공호흡기 뗄 수 있었습니다. 잘못하신 거고요. 이거는 자기결정권 제목에서 자기결정권 보장 안 돼. 그렇지만 여기서는 자기결정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결정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임종기 과정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한 거고요. 여기의 문제점은 요양병원에서는 이 부분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임종기 과정을 판단을 하고 중단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양병원에서는 이 호흡기를 중단할 수 있는 의료윤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기사는 사실은 이분이 2024년 2 월에 쓴 기사인데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신 분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족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사실은 병원에서 판단해 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병원에서도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죠. 사실은 요양병원에서 호흡기를 중단할 수 있는 의료윤리위원회가 있어야만 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다 없어요. 그럼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요 이번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2 기에 2 차 년도 계획에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로 지금 계획을 넣었으니 어떠한 방법으로 사실 보완을 해야겠죠. 근데 쓸데없이 1 주일 동안 호흡기 유지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는 좀 달랐다는 거죠. 연명의료 결정법 전문에는 분명히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 존중하는 거 맞고요.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존중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 제1 조에 나오는 목적은 사라지고 기본 원칙에 맞은 도구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해석을 자꾸 이 문구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거를 말한 거 앞서 말한 그 케이스에 인공호흡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흡기 달고 계속 살고 있으면은 그게 무의미하게 연장한 게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지금 잘못한 거였는데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했다는 거. 연명의료를 그다음에 연명의료 중단된 결정은 시행하지 아니한 유보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까지 포함되고 있는데 이게 의료 현장에서는 자꾸 제거하는 것만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요.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전문의 한 명과 함께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이 판단이 자꾸 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어려워하고 서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즉 말기와 임종기를 자꾸 헷갈렸는데 이거는 사실 헷갈릴 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못한다? 사실 법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종기를 판단하는 건 어렵진 않은데 말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죠. 왜냐하면 말기 기준은 더 어려워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라는 용어를 쓰는 질환은 암밖에 없어요. 다른 질환은 말기라는 용어 잘 쓰진 않습니다. 왜냐? 갑자기 급성기에서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임종기는 살려야 되지만 말기를 꼭 둬야 될까? 말씀드렸듯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하고 결합을 하다 보니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정의를 넣어야 돼서 말기가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말기에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어가 같이 들어갔던 거고요. 유보하고 중단은 열명의료 결정법에 같이 중단으로 한꺼번에 들어갔습니다. 그치만 의료 현장에서는 중단은 제거고 유보는 시행하지 않는 거하고 즉 과거에 쓰던 DNR하고 자꾸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쪼끔 헷갈려 합니다. 대신에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로 자꾸 집어넣는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연명의료 계획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마찬가지로
말기에 쓸 필요 없이 진단 받을 때 아무 때나 쓰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꼭 말기에 써야 할까?'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이거는 요번에 반영이 돼서 바뀔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쪼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확대 해석돼서 자살까지 허용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의학적 판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의료진이 잘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도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 자꾸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만 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의료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자꾸 일반인들에 대해서 그럼 뭐가 좋은 죽음에 대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는데 의료진도 이건 알아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대답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상황과 환경 기준으로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건강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연명으로 결정법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만 나온 답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환자뿐만 아니라 좋은 죽음은 환자만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죽음은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당장 환자만 대상으로 한다면 환자뿐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가족한테도 좋은 죽음으로 기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의 상황과 환경만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다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부터 해서 죽음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만 그 순간의 상황인과 환경이 다 좋은 죽음으로 남는 거지 계속 괴로웠다가 죽은 순간에만 고통이 없으면은 그게 과연 좋은 죽음이냐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연명으로 결정법의 제한점은 말기 질환이나 임종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만 보장한 거지 그 앞 단계에 대한 보완은 하나도 없어요. 즉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대한 앞에도 환자가 엄청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고통받지 않게 그냥 빨리 끊는 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즉 나온 배경 자체가 김할머니 사건과 보람의 사건을 근거로 했다 보니깐 그거 끝까지 안 가도 돼.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런 법적 보장일 뿐이지 그 앞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했으면 그럼 그다음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가 준비가 되어야만 편안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더라도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해서 법적 보장까지 했었으면은 뭐 법은 그렇다 치고 제도적으로 뭔가 지원이 된다면 좋은 죽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죽음이 예측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뭘 준비하겠느냐. 그거는 꼭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를 준비를 해야만 되겠죠. 사실은 그거를 우리는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현황을 봤을 때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제 호스피스 완화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종양내과를 하는 순간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현재 한 지가 이츠 내과를 할 때부터 했었으니까 지금 인제 딱 30 년이 됐고 현재 오해하지 말라고 현재 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이사장입니다. 그전까지 상임이사로 계속 활동을 했고요. 하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래는 아니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호스피스는 암 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지막 환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에이즈 그다음에 만성 호흡기 질환, 간경화 환자가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는 암 환자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역량이 딸려서 그렇고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완화약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딴 사람이 일정 교육을 받고 호스피스 완화 의학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환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결정적으로 그러다 보니 마지막 단계에서만 환자를 돌봐요. 그럼 그건 임종 돌봄만 하는 거지 말씀드렸듯이 결정이 돼서 '나는 호스피스 케어를 받을 거야. 임종기 돌봄을 받을 거야.'라 해서 마지막 짧은 기간 동안 임종기 돌봄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만 가는 거지 그 앞에 과정은 생략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만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앞에 고통 다 받고 마지막에 정말 며칠 그 순간만 있기 위해서 오다 보니깐 그거야 환자 의식 없으면 한마디로 완화적 진정 써서 계속 주무시기만 하면은 환자는 고통 덜 받겠죠. 근데 그거는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는 아니에요. 죽는 순간의 신체적 고통은 줄어들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죽음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 안 아프기만 하면은 좋은 죽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려면 조기 완화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기 완화약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즉 질병의 특성과 환자의 개별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조기 완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인제 2기 완화약 프로그램에 자기 건의는 했는데 사실 잘 반영되진 않았고, 잘 반영되지 않았지만 저희 인제 호스피스 완화 의학회 학회에서는 이거를 세팅하는 걸 이제 목표로 삼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그런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오니깐 쪼금씩 변화는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포럼도 하고 관심 있는 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쪼금씩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인제 노력을 해야겠죠. 자, 많은 호스피스 지금 현재 하시는, 제가 전문의 없다고 이제 저는 전문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실제 질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시는 분이 없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환자가 너무 늦게 호스피스로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호스피스를 하시는 호스피스 프로그램. 저희 병원도 입원형 호스피스가 있고 저희 CMC 가톨릭 대학에 많은 브랜치 있는 선생님들이 호스피스를 하시죠. 근데 그분들도 경력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인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호스피스 같이 하다가 이제 너무 인력이 딸려서 호스피스 센터는 다른 분에게 의뢰를 했고 저희 환자를 호스피스로 보냅니다. 너무 늦게 온다고 얘기를 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늦게 오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늦게 보낸다고 생각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인식이 늦어서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사기 암 환자를 이제 암 환자가 호스피스를 많이 가니깐 그걸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기 암 환자가 처음에 진단을 받아요. 처음에는 환자가 사기 진단을 받아도 본인이 암 환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해요. 근데 항암제 반응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점점 가서 이게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게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호스피스 치료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항암제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이 시기가 와요. 그게 이때 임종기가 오는데 환자들은 치료를 받는 시기에는 희망에 차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암 환자인지 알고 사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많이 가는데 이때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을 안 해요. 그리고 치료 반응이 좋으면 기대를 합니다. 근데 결국 점점 이 시기가 길어지면은 이 시기가 돼도 이때는 그래도 '혹시 한 번 더 다른 새로운 약, 신약이 없나.' 기대를 하다가 결국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때가 돼서야 호스피스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호스피스를 얘기하는 거는 어느 때부터 얘기하느냐, 이 중간쯤부터 얘기를 해요. 벌써 약이 세 번째쯤 바뀔 때부터. 근데 오히려 요때는 환자가 "저 나중에 안 좋아지면은 갈게요." 해요. 근데 치료의 맛을 봤잖아요. 반응이 좋아져서 좋아진 경험을 하면은 그 생각이 바뀝니다. 또 몇 번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때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때는 본인이 거부해요. '왜 담당 의사가 나를 포기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기를 해도 안 가게 돼요. 담당 의사는 오히려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근데도 환자는 의사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1년 이상 생존기간 남은 시점에서 이때 환자가 다양한 질병 합병증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요. 이때부터는 의사가 얘기를 해도 환자가 그때부터는 새로운 약으로 더 치료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부터 증상 조절부터 완화의 의학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가기 시작해서
근데 이때는 호스피스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증상 조절부터 같이 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동시에 가다가 비중이 점점 그쪽으로 많이 가서 이 완화약을 하던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호스피스 케어로 같이 가야지, 쭉 보던 선생님이 갑자기 "나 오늘부터 안 보고 인제는 호스피스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호스피스로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려고 하겠죠. 일반인이 또는 환자가 호스피스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때를 거기를 가면은 담당 의사가 나를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담당 의사는 갑자기 어느 날 왔으니까 보겠다가 아니라 이때부터 증상에 대한 조절 같이 가다가 비중이 환자의 비중이 점점점 증상이 많아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씩 관리하다가 점점점 테이크 오버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서 이때부터 내가 호스피스 케어하겠다, 그거는 환자의 라포 형성에도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기 완화약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려면은 완화의학 선생님도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점점 증상이 많아진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련과 교육 과정도 마지막 지금처럼 60 시간에 대한 호스피스 이해만 가지고는 절대로 조기 완화약이 안 됩니다.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좀 더 긴 기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수련 교육 과정도 필요하고, 이 끝에 하는 자문형 현재처럼 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나 방문형 안 되고 더 긴 동안의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는데, 그러려면은 더 많은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과 수가 개선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현재 시스템에서는 다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의 심정을 같이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호스피스 의뢰했다고 그 호스피스 의사를 본인의 담당 의사로 생각하는 환자는 좀 드물어요. 그나마 호스피스 센터로 동의하고 간 사람들은 본인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간 거지, 대부분의 더 많은 환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57세 남자 환자고요. 이 지금은 사실 제 환자들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사실 2주 전에 제가 이 얘기했었을 때 그때 아직 저랑 막 입씨름할 때였는데 고 사이에 임종하신 분도 좀 생겼습니다. 57세 남자 환자고요. 대장암에 간, 폐, 뼈, 뇌전이 이제 다 퍼진 거죠. 2017 년에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7년 사신 거죠. 엄밀하게요, 사기 대장암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3 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았으면은 5년 이상 살았으니까 우리가 보통 5년 이상 생존율을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2020년 6 월까지 수십 차례 항암 치료했어요. 방사선 치료 수십. 엄청나게 많이. 그러면은 의료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5년 이상 살았으면 오래 살았지.'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나는 계속 살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기 진단을 받았고 그동안에 그러면 병이 없는 상태로 사냐? 아닙니다. 수십 차례 항암화학약도 했고 그 사이에 매번 진행을 해요. 그래서 17 년부터 2022 년까지 처음엔 간만 있다가 그다음 폐로 가고 뼈로 가서 계속 진행을 해요. 정말 운이 좋아서 잘 조절이 됐을 뿐이죠. 근데 환자는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나는 오래 살았으니까 나는 계속 오래 살 거야."라고 합니다. 심지어 2022년 8 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제가 인제 5년 되는 시점인데 이때 완치된 게 아니라 계속 많이 진행이 됐고 마침 퇴직을 했으니 이제는 좀 정리도 하시고 하시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지금 병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인제 정리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할 거 하세요 했는데 새로운 직장에 CEO로 가신 거예요. 말렸습니다 사실. 아니 인제 일을 버리시면 새로운 직장 가면 그 직장에 그것도 CEO로 가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가 증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좀 괜찮더니 드디어 5 월부터는, 작년 5 월에는 다발성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도 일을 그만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암할 수 없이 계속 했어요. 하면서 제가 빨리 일을 정리하라고 이제 부인까지 불러서 인제는 안 된다고. 저도 나쁜 말하기는 싫습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하면은 거동도 안 되고 새로운 일 벌인 거 정리하기 힘드니깐 빨리 정리하셔야 되고 일을 빨리 당장 그만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일을 못 놓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다양한 표적 치료제가 발달도 하고 지지요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신약에 대한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환자는 나빠져요. 그래서 올 4월 얼마 안 됐죠. 드디어 뇌전이가 발생이 됐고 간 기능 부전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직장 퇴직 권고인데 거부했고 이제 뇌전이 4월 됐을 때는 인제 드디어 제가 직접적으로 나쁜 얘기도 했습니다. "아 이제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정리하시고 연명의료도 얘기해야 된다. 이제 호스피스 가셔야 된다." 이게 이제 4 월이에요. 4 월에 얘기를 했고요. 연명으로 계획 얘기했거든요. 그 연명으로 계획서는 또 작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의 비밀번호 제가 사실 부인을 불러서 "회사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뭐 법무팀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비밀번호 끝까지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2주 전이죠. 2주 전에 제가 원래 강의하려고 그랬을 때 그때 딱 입원을 하셨는데 인제는 호스피스 의뢰를 하자고 했더니 인제 정말로 거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 동의하시는데 호스피스는 안 하시겠대요. 왜냐하면 혹시 또 좋아질 수도 있겠대요. 그 작성도 다 했는데 호스피스 상담은 결국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거 현재 상황이라 썼거든요. 이게 지난주 일요일 상황이에요. 그 황달도 있고요. 산소를 했어요. 혈압도 떨어졌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거동은 안 돼요. 움직이면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임종기가 될 것 같아서 환자를 이제 또 해서 "정말 인제는 어렵다. 임종하실 것 같다." 했더니 환자 부인 면담 내용 통장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대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호스피스 병동 안 가냐고. 부인은 이제 사실 이쯤 되면은 가족은 지쳐요. 또 병동을 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이때 가시면 아마 호스피스에선 그 얘기할 거예요. "왜 너무 늦게 왔다." 또 그 얘기 분명히 하시겠죠. 본인이 안 가는 거죠. 환자의 누나는 이쯤에 또 황달이 좋아지는 방법이 없냐고 다시 물어봐요. 안 되죠 더 이상. 호스피스 전담팀에 자문형 호스피스를 의뢰했더니 1 인실도 있고 뭐 대화도 안 되니깐 "호스피스 팀 케어는 안 될 것 같다. 자문형으로 할게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호스피스 팀과의 배려예요. 호스피스 팀은 앞의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왜 이렇게 의뢰를 늦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 환자에서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일까요? 이 환자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을 했기 때문에 본인 상태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환자는 이미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했어요. 무의미한 연명으로 중단을 하는 거 외에 환자한테는 뭐가 과연 도움이 될지. 사실 환자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많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했으나 이 환자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상담 기준으로 이 환자 인정하셨습니다 사실. 결국 호스피스는 안 가셨어요. 안 가시고 사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도 개인 가정사로 인제 우연히 장례식장을 갔더니 이분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정하셨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결국 잘 마무리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환자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64세 여자 환자고요. 담도암의 복막전이에요. 이분은 항암 2 년간 했는데 복막전이가 진행이 됐는데 담도암은 항암 치료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으니까 환자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자주 아파요. 배가 아프고 잘 못 먹죠. 그래서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정리 다 하고 입원을 하면은 연명으로 계획서 작성을 하기로 하고 호스피스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입원을 대기하던 중에 기다렸어요. 근데 담도염에 폐혈증 쇼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연명으로 계획서를 원래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못 기다리고 쇼크가 온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왔더니 응급실에서 환자 상태를 모르니까 승합제를 벌써 써 버렸어요. 그리고 병실로 왔습니다. 근데 의식은 뚜렷해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왔는데 증상이 호전이 돼서 이제 승합제를 줄이기로 했는데 연명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를 의뢰했더니 우리 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호스피스에서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인데 승합제를 쓰면은 호스피스 병동을 안 데려갑니다. 이거 저는 이제 호스피스에 계속 요구를 해요. "아니 연명을 계획서를 썼고 승합제 이제 곧 끊을 건데 왜 안 데려가냐." 근데 이상하게 호스피스 센터에서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합제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도 완전히 중단할 때까지는 전과를 안 받아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주일 동안 그냥 일반 병동에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해외 체류 중인 가족들이 환자를 만나기 위해 귀국하고 있다고 그때까지만 또 승합제 유지를 좀 해 달래요.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했지만 승합제를 해외 환자들이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중단해야 될까? 고민이고요. 호스피스 병동을 꼭 가기 위해 승합제를 중단할까? 승합제를 그냥 쓰고 있으면은 승합제 정말 못 가야 되나? 승합제 썼다고 해서 환자한테 해가 되거나 힘든 게 아닌데 이거 유지하지 호스피스 번호 가는 거는 안 될까? 이런 게 현재 지금 시스템에서는 고민 중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인 게 환자의 개인별 상황과 요구에 맞는 임종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왜 꼭 규정에 얽매여서 이거를 맞춰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현재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수혈, 승합제와 항생제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의미한 연명으로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정말 다 중단해야 되느냐? 이걸 좀 고민해야겠고요. 죽음을 맞이하는 시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 입장이 다르고 가족 보호자 입장이 다르고 환자 입장이 다 다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의료진은 의학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다 질병 진단하고 치료 중심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죽음이 자꾸 질병 치료 실패로만 이해를 해요. 특히 급성기 질환 전문의는 치료의 성공률만 얘기합니다. 암 전문의 저 같은 사람은 암 정복하는 게 의학 발전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 방향도 신약 개발만 얘기를 합니다. 호스피스 센터 담당은 지금 전문의를 하려면 질병 진행 과정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짧아요. 자꾸 죽음의 시작부터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앞에부터 해야 조기 완화약이 되거든요. 가족 보호자는요, 양가 감정이 있어요. 환자의 연령, 그다음에 생존 시 어떤 라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환자의 죽음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투병 기간도 영향을 미칩니다. 길면 길수록 좀 지치는 경향이 있고 짧을수록 죽음에 대한 생존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합니다. 환자들은 질병에 따라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비암성 만성 질환은 안정적일 때는 일반이랑 똑같아요. 근데 만성 신부전, 만성 호흡기 희난치성 질환은 좋은 죽음에 대한 정의가 현재의 상황보다는 죽음 당시 나타날 경험은 안 했지만 가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크고요. 말기 암 환자는 현재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면 그냥 현재 죽고 싶어 해요. 그리고 생존 기간이 짧아지면은 이제 그때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고통보다는 그 나타나는 것보다 현재 나타나는 그 고통을 없애는 게 그게 더 강합니다. 말기 환자에 나타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뭐 부정, 고립, 분노 이런 게 5단계로 얘기하는데 이런 게 나타나기보다는 주로 불안, 두려움, 분노, 우울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약을 받아들이는 환자는 이걸 다 극복한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전문의들이 말하는 환자는 요거 극복하고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쪼끔 단계가 다르고요. 심리적 변화가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죽음에 대한 표현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호스피스 가지 않은 죽음을 접하는 환자들은 고통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고통에 대한 불안으로 통증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통증이 있다고 하자마자 진통제 달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통증하고 병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진통제를 막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상하다 해서 보면은 생리식염수 줘도 안 아프다고 표현해요. 외로움이나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혼자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옆에 없으면 자꾸 콜벨을 누릅니다. 그리고 낮밤이 바뀌어요. 암 환자들이 낮밤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다 잠들 때 자기가 자도 못 깨어날까 봐 불안해요. 그래서 깊은 잠을 안 잡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요. 이거를 의료진한테 화냅니다. 이거를 경험이 짧은 전공의들은 환자하고 싸워요. 보호자들한테 화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보호자한테. 또는 옆에 있는 환자하고 싸워요. 이거를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사례 보여주고 끝낼게요. 후회 없는 임종도 있고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짧게 이제 몇 개 사례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통상적인 그 개념을 좀 깨 주셨으면 해서 가끔 선생님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중에 집에서의 임종이 가장 좋은 임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좀 있으시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거에 "왜 이거 왜 했냐?"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 몇 개 보여드리려고. 몇 개 제 환자들의 표현인데요. 56세 남자 췌장암 간전입니다. 미국 교포예요. 최근 환자고요. 2 월에 성공한 교포 같았습니다. 올 2 월에 초음파 검진했는데 간 전체에 췌장암 쫙 펴 있었는데 이분이 작년 6 월에 우리나라 CT 검사했는데 이상 소견이 없었대요. 근데 미국 내 의료 시스템 아시겠지만 교포인데 2 월에 미국 검진했는데 그 미국 의료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2 월에 검진했는데 진단하려고 할 때 6 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국내를 들어왔습니다. 이미 방문 당시에 상달이 있었고 간 수치가 나빴어요. 이 CT 잠깐 보여드리면은 간 전체에 암이 다 퍼져 있었어요. 작년 6 월에 정상이었는데 이 정도로 달았다면 이건 굉장히 진행이 빠른 겁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어요. 최장암 56 세면. 그리고 한 번도 치료 안 받았고 간 기능이 무지 나쁜데도 전 상태가 매우 좋아서 사실 항암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너무 간절히 원하기도 하고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한 번 딱 1차 항암요법 시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지 나빠지더라고요. 일주일 입원 한 지 2 주째 간 기능 막 나빠지고 복수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다음 바로 중단했어요. 2주 되니깐 급격도로 나빠지면서 황달 20 올라가고 소변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국이 거주지인데 이거 치료하느니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집으로 가셔서 가족하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환자 가족이 한 번도 치료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치료 한 번이라도 받아 보는 게 소원이고 한국에서 임종 맞이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해 보자 해서 한 거였는데 아니나 다리가 급속히 나빠져서 비행기 탈 체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연락해서 오시라고 했더니 가족이 연락을 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이제 계속 졸기 시작을 했고 혈압도 떨어졌어요. 2 주, 3주 되죠? 항암한 지 2 주 차고 입원한 지 3주 됐을 때 가족이 다 왔고 가족들 지켜보는 중에 임종했습니다. 사실은 가족 간 기능도 안 좋고 임종이 예측된 상황에서 도움도 안 되는 항암을 하는 게 과연 적절했을까 잠깐 고민했는데 일단 3-4주 국내 체류 기간 동안 그럼 뭘 하는 게 가장 좋았느냐. '그냥 돌려보내는 게 맞았을까?' 근데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됐는데 가족들이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후회 없이 치료해 보는 게 소원이었고 한국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게 환자의 소원이었대요. 간지 되게 오래됐는데 어 나쁜 상황에서 병원에서 쫓아내지 않고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볼 수 있게 해 줘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63세 여자 직장암 간전인 이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사별했고 딸이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랑 사는 분이었고 이분도 2017 년에 10 월에 진행돼서 계속 치료했고 2023년 7 월에 드디어 항암 치료를 중단했어요. 근데 계속 부정 상태예요. 치료할 때마다 반응은 좋았는데 다시 진행하면 그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분이 법적 보호자와 딸인데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치료 중단 시기에 그때서야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태를 모르니까 다시 적극적 치료를 지속하기 원해서 환자 설득했는데 매번 싸우고 헤어져요. 그 7 월에 중단하면서 호스피스로 입원을 했는데 또 싸웠어요, 딸하고. 그래서 본인은 질병 상태 부정하고 그래서 의료진 지시에 반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딸하고 화해 못 했어요. 3 일째 응급실 사망 상태로 딸이 발견돼서 왔어요. 결국은 이분은 질병 이완 기간이 계속 길어서 준비 기간이 길었어요. 치료도 원하는 데 다 했습니다. 표준 치료도 했고 신약도 했고 연명으로 계획서 완화 치료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편안하지 않은 상태로 집에서 임종 상태로 발견됐어요. 근데 결국은 편하지도 않았고 딸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 이 환자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했어야 될까? 준비는 하나도 안 된 상태로 하고 싶은 건 다 했으나 저희 준비를 못한 거죠. 48세 남자 환자 췌장암 복막전이었고요. 치매 어머니랑 거주했어요. 이혼 상태였고요. 환자는 본인 질병 상태 인지했지만 악화 상태에 대해서 가족 면담할 때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재산 문제로 가족들하고 의열 상태였어요. 췌장암 말기로 사망했는데 어머니가 시신 사후 처리에 연락이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다 의절 상태여서. 근데 10일 후에 할 수 없이 구청에 신고했더니 10일 후에 치매 어머니가 실종 신고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났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42세 여자 환자고요. 간암 다발성 폐전인데 미혼이고 전문 통역사인데 2015년에 간암 치료 받았는데 폐전이 재발됐는데 이렇게 하얗게 왔습니다. 음 치료 오래 받았어요. 이 간암 치료 별로 없었는데 되게 오랫동안 치료받았다가 이분이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자기 소원이 미혼이니까 결혼 가족은 없었는데 조성진의 팬이었어요. 이분이 진단받을 당시에 조성진이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했거든요. 그 해외 콘서트 투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할 때는 입원하고 칠 때는 해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인들이 인사하면서 이 해외 콘서트 투어를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숨찬데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얗게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콘서트 투어 말고 마지막 해외 거주 인사하는 게 일본을 방문한 거지. 그래서 제가 산소 2리터 유지하고 비행기 이동 이 계획을 짰어요. 마지막 해외 거주가 제일 가까운 일본이어서 이동하고 나서 갔다 오자마자 입원해서 1 인실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이거 디자인한 사람의 전시회를 자기가 준비했다면서 이 사람한테 인사한다고 일본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 유명한 호박 디자이너인 거 나중에 알았어요. 아마 마지막 환자일 것 같아요. 70 남자여자 대장암 간 전이 진단인데요.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산악회 회원이에요. 검진 안 했습니다. 산악회 회원이라고. 그러다 나중에 진단된 거 알았죠. 항암화학 항염병 한 다음에는 좋아져서 사실은 수술도 받았어요. 그런데 무병 상태에 있던 기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재발됐어요. 말기 판정 받았을 때는 완화병동 전과돼서 임종을 했는데 잠깐 무병 상태인 동안에 국내 사진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진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막 많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원 없이 사진 찍고 준비하셨죠. 사실 저는 "좋은 죽음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죽는 순간에 편안하게 죽는 게 좋은 죽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잘 살도록 잘 살게 해서 잘 끝내도록 하는 게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어떤 스토리를 끝낼 때 이야기 전개를 잘 끝내게 하는 게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는 순간이 잘 끝나는 게 아니라 드라마의 마무리 잘하는 거.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면 그 프로젝트를 잘 완성짓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저 웰다이라는 표현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이 다행하는 순간이 웰이 아니라 living well until to the end 라는 표현이 사실 적절한 영어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잘 끝내도록 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잘 마무리하려면은 죽음에 대한 선입견은 없어야 됩니다. 죽음 비참하다? 아니고요. 말기 환자 고통? 없앨 수 있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보다 집에서 맞이하는 것이 편하다. 다 저는 하나의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치료하는 게 편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병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삶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이나 존재 이유가 뭔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그러려면 그 사람의 시간이 끝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대화해야 될 거고 누구와의 이야기할 것도 중요하겠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성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기 암 환자 완치도 안 된 항암을 왜 하냐 물어봐요. 근데 생존기간 연장, 증상 완화, 삶의 질 다 좋은데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삶의 마무리를 잘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 독성도 줄여줘야 돼요.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치료하려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퇴원한 다음에 요양병원 가는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잘 지내라고 하는 건데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하려면 제도적으로는 사전연명의료요양서,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그 이후에 뭘 할 건지 미리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쓴 사람들은 나머지 삶까지 뭘 할 건지 그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얼마 전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임종실 설치만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임종까지 갈 기간 동안 뭘 할 건지도 같이 가야겠죠. 의료진은 조기 완화 의료 필요성도 알아야 되고 호스피스만 하면 안 됩니다. 완화의학을 해야죠. 완화의학에 대한 교육 이건 의료진이 앞으로 해야겠고
이거 의학만 하면 안 됩니다. 배경 지식이 될 인문학적 생명윤리 교육이 같이 가야만 그 뭐가 중요한지를 같이 교육할 수 있겠죠. 대국민 홍보 교육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죽음이 중요하다 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가 중요한 거고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생명 존중하는 데에 대한 바탕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성에 이바지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사회, 가정, 학교 모든 곳에서 생활처럼 이루어지는 교육이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홈페이지에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의미 있고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신다고 하셨으니 선생님들께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그 환자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막 보내주셨어요. 네, 가끔 이 사진 보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기분 좋아지는 사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힐링하시면서 좋은 문화 준비하시는 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 참 힐링되는 사진도 참 멋있었고요. 저희들 오늘 굉장히 풍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귀중한 경험을 말씀해 주셔갖고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질문이 계신 분들은 또 코멘트 하실 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연명의료 결정법들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이 이제 큰 하나의 분수령을 이룰 것 같은데요. 그 전의 상황과 그 법이 들어온 이후의 그 어, 상황을 큰 그림에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그 법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회에 존엄한 죽음이 더 우리가 갖게 됐는가라는 좀 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법이 들어와서 정말로 의도했던 그런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렇다면은 그 그런 법들이 들어오기 전에 상황에서는 그러면 존엄한 죽음이 없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예. 보시겠습니까? 일단 암 환자 경우는 사실은 법은 없었어도 그 무의미하게 연명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는 그 법 없이도 사실은 그전에 이미 그 호스피스 대상자에서는 DNR 형식으로 무의미하게 연결한 걸 안 했는데 법이 들어오기 전에 그 있었던 보라매 사건, 사실 이제 그게 제일 컸죠. 보라매 사건은 아마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보라매 사건이 그때 그 의료진이 환자를 그냥 보냄으로 해서 형사 처벌 받으니깐 의료진이 뭔가 법적 의사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법적인 뭔가 책임을 졌다, 그것 때문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더라도 정말 완전히 죽음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절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있었죠. 사실 그래서 암 환자라 하더라도 인제 호스피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DNR 또는 DNR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면은 이 정말 인공호흡기 떼는 일은 당연히 없었고, 끝까지 완전히 숨이 끊을 때까지는 억지로 끌고 가서 계속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사실은 시행을 했었고, 암 환자가 아닌 죄송하지만 환자도 DNR이 무슨 뜻인지 좀 예, 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 사인을 받지 않았으면은, 그거를 서명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계속해서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거의 90% 환자들은 환자가 안 좋아지면 병실에서 일단은 중환자실을 내려가서 인공호흡기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가족들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무의미한 연명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부르는 무의미한 연명으로 끝까지 무조건 했었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연명의료 결정법 전까지는 끝까지 계속 가는 게 있었고,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후로는 이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존엄성이냐 사회적이냐 윤리적 이런 걸 떠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법적 시행 이후에는 이 무의미한 연명으로는 확실히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무의미하게 끌고 간다 네 이런 의미로 접근하지는 않고 현재로서는 현재 그러니까 2018 년부터 지금까지는 음 '법적 처벌 안 받으니까 이거 안 해도 돼.' 이제 이런 의미로 안 하는 게 좀 많았고 이게 존엄한 죽음의 의미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조금 시작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게 두드러진 게 2020 년부터 2021년 사이에 코로나 환자에서는 여전히 그 무의미한 연명으로 해당되는 것들이 아직은 시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기서 드러나는 게 확실히 급성기로 악화된 환자분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코로나로 환자가 나빠진 경우는 급성적으로 나빠지니깐 가족들이 이게 무의미한 연병으로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준비 안 돼 있으니깐 '끝까지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인공호흡기 끝까지 해서 '끝까지 해볼 때까지 해 보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아팠던 환자분들은 이제 무의미한 연명으로를 인제 많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사실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아직까지는 이 사회적으로 가족들이 이제 환자분이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그 무의미한 연명으로의 중단은 만성 질환자라든가 암 환자처럼 말기, 희귀 난치성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 그다음에 젊은 환자, 소아 환자들에서는 아직은 이 죽음의 판단이라는 게 무의미하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사회적 통념에서 이 '아직 죽기 아깝다. 받아들이기 이 죽음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거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병의 이완 기간이라든가 이게 좀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정말 아직은 무의미한 연명으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똑같은 호흡기 부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환자는 끝까지 가는 환자가 많았고 만성 호흡기 질환의 고령 환자에서 오랫동안 앓았던 환자들은 중단이 많았고 좀 그랬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예, 이 교수님 말씀에 오늘 뭐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손 표시를 해 주시면은 아니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의료 요양서 실천 모임의 홍양희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하시죠. 오늘 교수님께서 현장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여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지적을 해주신 것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저는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록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그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이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민간 서식으로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동안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 상황이 그 변화된 거를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라는 거를 금기시하고 가족 간에 이야기하는 거를 아주 불길한 걸로 생각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우리 사회에서 이 법으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좋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변화된 분위기를 저희가 굉장히 그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부부가 같이 와서 작성하기도 하고 뭐 자녀를 같이 대동하고 작성하러 오기도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변화를 느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그 현장에서 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라거나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럴 때 그거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임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어려운 그런 사연들을 저희가 또 간접적으로 많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료 현장에서의 그 의료진들에게 연명의료 결정법이 정말 제대로 인식되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들에서 그 굉장히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많은 이제 지금 좋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게 정책적으로 국가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하고 그분이 어떤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의 차이로 인해서 만성 질환을 앓다가 마지막에 너무나 이렇게 앓다가 가시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 맞이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저희 같은 등록기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이 먼저 되어져야 되겠는가? 그 좋은 죽음 맞이 문화 조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의료진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 요거 네, 잠깐 네.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사전에 작성을 했는데 현장에서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 또는 의료진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는 암 환자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작성된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양병원에서 제도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환자가 만약에 환자가 아니라 이제 대상자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만성 질환이라든가 어떤 질환을 앓게 됐을 때는 원래는 그래서 이 담당 의료진이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환자가 다시 만성 질환자 또는 난치성 질환자, 말기 질환자 되면 연명의료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게 안 되어 있고 이걸 다시 작성하라는 의미는 환자가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고 이걸 가족하고 다시 얘기 한번 해야 돼요. 그게 변하지 않았는지. 근데 사실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기도 하고요. 말기 질환자인 경우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사전에 저희가 이제 사전 의사 공유라고 하는데 가족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말기 질환자라면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예상치 못하게 급성기 질환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을 해서 알지 못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전 의료의향서를 썼다 하더라도 일정 주기에 한 번은 사실은 다시 이거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분들.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병원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쓴 사람들은 앞에 이렇게 표시가 떠요. 썼다고. 근데 그걸 저희 조회를 하다 보면은 너무 오래전에 작성을 해서 이제 벌써 2024년이 되다 보니까 2018년에 작성하신 분이 6년 됐거든요. 물어보면은
굉장히 초기에 작성하신 분들은 본인이 작성한 거 잊어버린 분도 있고 가족 모르는 분도 있고 '내가 그런 거 썼었나?'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은 인제 지금 작성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작성하신 분들은 이게 설명도 들었고 뭔지 아시는데 아주 초창기에 이 약간 그 잔치에 같이 작성하신 분들은 모르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쯤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세 번째로 요양병원에서 했었을 때 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건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지금부터의 5년 안에 분명히 해결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만성 질환자에서 이제 입원해 있는 분들한테 좋은 죽음을 위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은 의료진의 입장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조기 완화약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기 완화약은 좋은 죽음을 위해서는 사실 의료적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도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진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이게 이제 조기 완화약의 도움인데 조기 완화약은 꼭 완화의학 전문의가 아니어도 돼요. 그 지역에서 돌보는 그 1차 의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만 되면 되는데 그게 교육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 일부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는 아마 준비를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시간과 노력이 좀 들긴 합니다. 환자와의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환자가 비록 병원에 계속 누워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남은 그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물어볼 때는 물어봐요. 하고 싶은 게 뭔지. 혹시 그 살아오는 동안에 싸웠는데 화해할 사람은 없는지. 보고 싶은 사람 없는지. 정리하지 못한 건 없는지. 버킷리스트 없는지 이거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생명일을 하는 동안 죽음학 수업을 들으면서 봤던 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일본 영화였어요, 다큐멘터리식.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 그게 여행 가고 싶었던 거, 편지 쓰고 싶은데 못 했던 거, 이 정리하는 건데 그게 단순히 젊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여행, 뭐 취미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나면서 못 했던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적는 시간들. 그게 정말 이게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라든가 아니면 진짜 싸웠는데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연락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한테 못 했다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알아야 마무리를 하든 정리를 하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의료진이 될 수 있고 의료진이 아니라 누가 대화를 했는데 그럼 내가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잠깐 나갔다 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의학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족, 자원봉사자, 의료진이 다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기 완화의학 사실 인제 정확하게는 완화의학 팀입니다, 팀. 예 사회사업가, 간호사, 의료진, 성직자까지 같이 영적 돌봄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게 저희가 말하는 이제 조기 완화 의학이고요.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영국인가 어디서에는 그게 좀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고령화 사회가 갈수록 이게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팀으로 가는 접근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의미에서는 그런 케어 안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채 답변 예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에 예, 젊은 채팅창에 분들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은주님 질문인데요. 콧줄 인공영양 공급에 대해 환자가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하기능 회복이 어려운 고령 환자의 곡기 끊기, 자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콧줄 인공영양의 방법 중에 사실 콧줄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콧줄 인공영양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인공영양 공급이라는 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꼭 굳이 콧줄로 해야 하느냐. 콧줄은 환자가 오랫동안 길들여서 불편하지 않다면 상관없지만 환자가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영양 공급을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인공 영양 공급의
해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환자 상태가 만약에 굉장히 카케식하고 계속 누워 있는 환자라면은 흔히 말하는 그 칼로리가 다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의료진의 교육이 먼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암 환자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 이게 정말 거의 움직임이 없는 환자를 예를 든다면 이 영양 공급을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 환자가 예를 들어 정상 성인이 뭐 이 정도면은 1,500 칼로리가 필요하다. 그거는 움직일 때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환자가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만 계속 누워 있다. 그 환자가 똑같이 1,500 칼로리가 필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저 콧줄로 그게 다 필요할 만큼 인공 영양이 다 필요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꼭 필요한 영양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콧줄로 그 칼로리를 맞추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 영양 칼로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영양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반적인 요양병원에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도 환자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수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쪼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쪼금만 더 찾아보신다면 저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본 영양을 공급한다와 인공 영양을 공급한다고는 쪼금 다른 의미여서 그 환자에서 현재 체중과 현재의 움직임과 베이잘 메타볼릭 기본 대사를 고려를 했었을 때 저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환자가 거부한다면 굳이 콧줄을 넣어서 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예, 정 원장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 다른 분들, 예,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정 원장님 말씀하셨네요. 예, 다른 분들 혹시, 예, 조 부장님. 예. 아, 임경희 선생님 먼저 질문을 네, 하셔가지고. 영양 공급 최소한으로 하는 걸 최소한으로 할 수 있죠. 의료진이 근데 제가 의료진 교육을 얘기한 건 조기 완화 교육, 사실 호스피스 교육이 이거에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으로 하면 되죠. 사실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 제가 사실 억지로 얘기하지만은 이 영양 공급이라는 의학 교육 안에 저 최소한의 영양 공급의 내용이 없어요. 현재는 영양 공급은 기본적인 영양 공급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뉴트리션에 대한 교육이 그 일반적인 성인 교육에 대한 거하고 뭐 수술 후의 환자 영양 공급을, 그러니까 치료 중심의 영양 공급이 이제 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아마 최소한의 영양 공급에 대한 교육은 그 일반적인 의학 교육에는 없고요. 호스피스 분야에서는 지금 사실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일반적인 의료진은 어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준다는 개념보다 아시면은 아마 하실 겁니다. 저거는 당연한 거예요. 영양 공급은 필요한 만큼 하는 거지 과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환자가 전반적으로 그 상태가 떨어진 상태에서 과한 영양 공급일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심폐기능에 무리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게 그 환자한테 가장 맞는 거거든요. 예, 이 답변은 임경희 선생님의 질문, 본인이나 가족의 영양 공급을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할 경우 의료진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조 부장님. 예. 저는 짧은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우선 귀한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죽음 돌봄의 개별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세 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와 지역사회 역할로 해서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호흡기를 뗀다던가 이런 것들의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 좀 많이 어렵고, 또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마다 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스위스나 벨지움에서 하듯이 각 로컬마다 이렇게 의료 어떤 윤리위원회 같은 것들이 로컬마다 이렇게 담당하는 센터가 쭉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서 뭐 전주와 그 뭐 이상 지역 혹은 뭐 익산과 그 이하, 뭐 순천과 그 이하 지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의 요양병원들의 그런 의료 윤리적 문제를 상담해주는 센터가 쭉 이렇게 도마다 지역마다 있어주면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료계의 노력인데 조기 완화 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호스피스 교육만 이렇게 조금 돼서 이제 그 말기 의료가 좀 가능하고 그 이전에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과 함께 가는 그런 조기 완화 의료 교육까지는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 이게 근데 이제 완화 의료가 현재 단순히 암뿐만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완화 의료 팔리에이티브 케어 그 스페셜리스트가 모든 질환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되게 의료진 간에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분명히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조기 완화 의료에 인발부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함께 그 질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의사들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런던 대학에서 완화의료로 석사를 할 때 런던 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UCL 하스피탈에서 일하시는 완화의료 전문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일하시는 시스템은 이제 완화 의료가 컨설팅만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각 병원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컨설팅을 받으면 가서 계속 대화하고 그 팀 어프로치를 하면서 필요한 만큼 서포트가 되는데 이제 주로 바이탈을 다루는 과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온콜로지를 하시고 혹은 내과를 하시고 해서 이렇게 죽음까지 가는 과정을 케어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또 이제 물론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바이탈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쪽은 조금 더 많이 인발부가 돼서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다 근본적인 죽음관 차원에서의 이제 문제인데 결국에 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은 그 사람의 임종관, 사생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세계관과 그 의료 시스템 안에서의 죽음에 대한 관점과 태도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죽음관이 다 이렇게 리플렉션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57세 환자분 그 CEO 그 5년 생존하셨는데 또 CEO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 좋은데 이제 호스피스 거부하셔가지고 좀 많이 고생하셨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그분은 호스피스를 거부하시는 게 죽음을 거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분의 어떤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분의 죽음관, 그리고 이제 사생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 결국에는 이 사생관이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또 영양 공급을 끊기가 어렵게 사실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나 이제 이런 거에서 사회적인 그런 죽음을 임브레이스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영향을 끊게 되면 사람이 굶어 죽는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굶어 죽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죄책감과 공포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미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든가 영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가이드라인을 보면 좋은 죽음의 요건 중에 하나가 뉴트리션을 끊어주는 거거든요. 특히 이쪽에
파렌테라 그 입으로 먹는 영양은 환자가 소화, 흡수, 배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이제 안 되는 과정 안으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안에 쌓여가지고 환자가 토하다 죽는 경우도 많아요.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안 그래도 숨도 차고 막 그러는데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토하고 막 그러시면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죽음 간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다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여기 아까 채팅창에 이제 이문경 님이 조기 완화약 차원에서 환자의 치료를 멈추고 삶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처방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사로서 교육보다는 이거는 굉장히 더 빨리부터 교육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교육은 어느 순간 어떤 의사 전문 과목에서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자연스럽게 쭉 이어오지 않으면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음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은 자꾸 더 앞으로 가서 계속 오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육이어서 사실 생명 존중의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서 계속 왔다면 적어도 의학 교육에서부터는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 교육 자체가 자꾸 질병 치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질병 치료와 함께 죽음의 교육이 같이 가야지 어느 순간 지금 우리나라 의학 교육은 그냥 질병 치료 쭉 하다가 전문의 교육부터도 사실 전공의 전문의까지 다 왔다가 어느 순간 호스피스 전문의부터 갑자기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다 큰 성인이 돼서 전문의까지 따서 갑자기 호스피스 질병 다 이해했으니까 인제 죽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처음부터 배움과 동시에 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쭉 같이 와야 되는 거지 동떨어진 차원에서 갑자기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트레이닝 과정이 전문이 끝나면 그다음에 호스피스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더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의학 교육부터 사실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조 부장님, 그다음에 임경인 선생님의 그 코멘트와 질문에 대한 종합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 좀 질문 하나가 왔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 질문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95세 신장 투석 10년 하고 계시고 유방암 4기 진단 받으셔서 항암 투약 3개월 중이신데 2주 전부터는 잠만 주무시고 계시고 식사는 많이 줄었습니다. 거동도 어렵게 하시는데 거동 못하시면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할지요. 형제들은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요. 종양내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번 진료 때 사전의료 의향계획서 작성하셨어요. 라는 와, 근데 95세인데 신장 투석도 아니고 유방암 항암 투약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종양내과 교수님이 사전의료 의학 계획서가 아니라 연명의료 계획서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종양내과 교수님하고 이거는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드린다고 하신다면은 요양병원으로 꼭 가셔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담당 주치라면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집으로 모시고 집으로 가는 가정 호스피스나 가정 간호를 할 것 같은데요. 예.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긴 하겠는데 항암 투약도 사실은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언니 저기요 선생님 저희 교수님 저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 그렇게 되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하다가 안 돼가지고 항암 투약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네. 집에서 네. 모시게 되면은 가정 호스피스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투석을 하고 계셔가지고 투석을 이제 동네 병원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가 되면 투석도 이제는 계속 하실지를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내일은 될 것 같아요. 또 저기 혈관이 막혀가지고 좀 지혈이 안 돼가지고 또 이제 그거 혈관 그니까요. 확장술 하러 가요 이 정도 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셨는데 왜냐면은 신장 투석은 예전부터 하셨던 거니까 이거 좀 다르긴 하지만
거동이 어렵다면 심장투석 자체 그 시술 자체도 연명의료가 되지 않은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환자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드리기는 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시는 선생님하고 어디까지를 할 것이고 어디까지 안 할 것인지를 환자 상태 맞춰서 내일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가거든요. 이제 종양내과도 가고 그 네, 그러니까 혈관 그런 거를 같이 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치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담당 네. 선생님하고 이제는 정말 그 심각하게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종양내과 교수님하고 상의해야 되겠죠. 네네. 그쵸.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그 강의해 주시고 또 귀한 또 답변해 주시고 코멘트 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또 답변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끝맺음 하기 전에 다음번 포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광고를 해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6월 30일 일요일 날 같은 저녁 시간 8시에 윤소영 건대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님과 류성곤 인성위원 원장님, 호스피스 의원입니다. 두 분이 같이 대담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임종의 예술, 부제로 호스피스 의사와 종양내과 의사가 현장에서 나누는 죽음 이야기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 또 저희들이 그 대담을 재미있게 듣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집안에 참 가정사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신 이명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